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마금례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기침을 쏟아냈다. 감기기가 조금 있어 보였다. 양만석은 잠자코 있었다. 마금례는 무겁고 답답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가 장계동과 그의 자식들에게 유별나게 애틋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낳고 죽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란께. 마금례가 천천히 일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2층에서 내려와 다시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화단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양만석은 목간통과 변소도 들어가 보았다. 흠은 누가 이 집에서 살 거요? 마금례가 양만석의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며 따지듯이 물었다. 여자가 혼자 살 것입니다. 저 앞선에 찾아왔던 그 유학생 처자? 예, 광주에서 살고 싶답니다. 왜? 양 선생 땜시? 아닙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진주에 부모님 계신다면서 뭐 땜시 꾹꾹스럽게 혼자 광주에 와서 살겠다는 것이요? 암만 해도 요상스러운디. 그냥 광주가 좋답니다. 아이고, 양 선생이 좋아서겠지. 양 선생도 그 처자 좋아하남? 전번에 봤을 때 서로 눈치가 수상하던디. 마금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양만석은 잠시 미적거렸다. 그는 분명하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양 선생이 그 처자를 좋아하게 되면 아기 어미하고는 영영 이별인 거 알고 있지? 세 식구가 모여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러면 안 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남녀간에 좋아하는 거 별로 믿지 않는 편이야. 내 평생 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봤지만 가슴에 피할 듯 누구를 애틋하게 좋아하지는 않았구먼. 인자 나는 진짜 사랑은 가슴에 피할 듯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그러니까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만. 가슴에 피할 듯 하는 사랑은 금방 식지만도 정신으로 하는 사랑은 암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는단께. 그러면서 마금례는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양만석은 그녀가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선뜻 따라 나섰다. 마금례는 무등산 쪽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숲실 마을을 지나 한참을 더 가다가 작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야트막한 산이 애두른 작은 골짜기 등성이 아래 양지 바른 쪽에 꽤 규모가 큰 토담집이 보였다. 토담집 옆에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은 다랑이 논뚝길을 타고 토담집으로 향했다. 집 가까이 이르자 송아지만큼 큰 누렁이 개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양만석은 개를 보자 잠시 주춤거렸다. 그러나 마금례는 오히려 걸음을 빨리 했다. 먹잇감을 향해 공격적으로 뛰어오던 누렁이 개가 마금례 앞에 이르더니 꼬리를 치고 머리를 내두르며 껑충껑충 뛰면서 반겼다. 마금례가 쪼그리고 앉더니 누렁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금례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자 누렁이가 다시 앞장서 토담집을 향해 컹컹 짖으면서 뛰었다. 누렁이는 양만석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보였다. 토담집 앞에 이르자 깡마르고 왜소한 중년 사내와 같은 또래의 몸피가 육중한 여자가 판자 대문 앞에 나와 마금례를 맞았다. 그들은 마금랴를 향해 마치 하인이 상전을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별일 없었지? 마금례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어저께부터 동식이가 좀 아프구만이라오. 에? 동식이가 또? 어디가 아픈디? 저번에 다친 다리가 다시 덧난 것 같더라고. 진석이는 좀 어떤가? 갖다 주신 약 먹고 포시게 다 나섰어라. 양만석은 마금례가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혹시 이들이 마금례 친척이라도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동식이는 누구이고 진석이는 또 누구란 말인가? 마금례는 두 사람을 따라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양만석도 뒤를 따랐다. 들어갈 때 보니 덩치가 큰 여자가 심하게 다리를 절었다. 마금례는 마치 외출했다가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체하지 않고 마루로 올라선 그녀는 오른쪽 방문을 열고 들어가다 말고 뒤를 돌아다 보더니 양만석을 향해 따라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곳에는 2명의 소년과 나이가 지긋한 4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다. 양만석이 들어서자 방에서 고린내와 지린내가 훅 덮쳐왔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마금례와 양만석이가 들어서자 방 안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 보니 저마다 다리를 쓰지 못해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아이고, 우리 동식이가 또 다리를 다쳤다는데 많이 아프냐? 마금례는 방 구석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무릎으로 그녀를 향해 기어오고 있는 15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며 말했다. 동식이는 외발이었다. 그녀는 동식이가 다쳤다는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서 붕대를 풀고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돌에 찍힌 상처에는 지렁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피딱지가 생겼다. 동식이는 밤중에 혼자 작대기를 짚고 변소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다. 그녀는 상처난 곳에 붕대를 다시 감아주고 나서 가볍게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우리 진석이는 말짱하게 나았구나. 인자부터는 상한 음식 묻지 바로. 마금례는 방 안에 있던 6명에게 일일이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 중에는 7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노인도 있었는데 두 다리를 쓰지 못했다.
마금니는 노인에게로 가서 두 손을 잡아주고 입가에 침을 닦아주었다. 할아버지, 시방도 귀에서 여 지우는 소리 들려요. 그녀가 노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묻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반반히 잡수셔요. 마금니는 다시 두 번째 방문을 열었다. 그 방에는 모두 여자들 뿐이었다. 남자들처럼 한쪽 다리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불구자들이었다. 이 방에서도 마금니는 일일이 여자들과 말을 걸고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이가 많은 두 분 할머니한테는 손을 잡아주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면서 이것저것 자상하게 물어보았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마치 딸한테 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이야기들을 했다. 마금니와 그들의 관계가 가족처럼 찐더워 보였다. 마금니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맛을 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마금니는 해가 저물도록 병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같은 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판자 두 쪽을 잇대어 만든 식탁에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았다. 어쩔 수 없이 양만석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무밥에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 콩자반, 장아찌,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양만석은 마금니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비위가 워낙 약한 데다가 무밥을 싫어하는 그였으나 깨지락거릴 수가 없었다. 더 드셔요. 많이 드셔야 오래 살아요. 마금니는 귀에서 여치 울음소리가 난다는 노인에게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주며 말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금니는 병자들에게 많은 신경을 썼다. 양만석이가 보기에 그녀의 그 같은 태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듯 싶었다. 양만석은 마금니의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다. 금성관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친절하면서도 절도 있는 태도며 영산원에서 기생들이나 종업원들한테 대할 때의 엄격하면서도 냉엄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흑담집에서 나오던 양만석이 마금니에게 뚜벅 물었다. 내 식구들이여. 식구들이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 목줄을 붙잡고 있어. 저 사람들이 굶으면 나도 굶고 내가 굶으면 저 사람들도 굶는구만. 그러면서 마금니는 그들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목포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으니 3년 전 초가을이었다. 마금니가 아침에 일어나 대문 밖에 나가보니 두 사람이 거적을 둘러쓴 채 부단고 떨고 있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는 안진뱅이였고 12서너 살 안팎의 여자아이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환자였다. 그들은 부녀간이라고 했다. 저녁도 굶은 채 대문 밖에서 밤새도록 떨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금니는
조근을 시켜 그들 부녀를 집 안으로 들이게 하여 아침을 먹여주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눈물겨웠다. 아이의 어머니가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연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어머니가 병을 얻어 세상을 뜬 후부터 부녀는 거린이 되어 구걸로 목숨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했다. 마금례는 이들 부녀를 모른 척 밖으로 내몰 수가 없어 지금 그곳에 작은 움막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대주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마금례는 대문 앞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린들을 또 발견했고 그들을 부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해서 금성관 앞에서 구걸을 하며 떨고 있는 불구 거린들을 위해서 토담집을 새로 짓고 한 곳에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마금례는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주어 보살피고 있었다. 집이 너무 좁아서 봄이 되면은 옆에다가 더 지어야겠어. 힘들지 않으세요? 몸이 성한 거렁뱅이들은 몰라도 사지가 불편한 거렁뱅이들은 누구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마금례는 힘이 닿는 한 버림받은 불구 거린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소망은 앞으로 더 큰 집을 지어서 더 많은 불구 거린들을 한 집에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만석은 이 세상에 마금례처럼 남몰래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이 일을 시작한 후부터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있더만. 술장사, 기생장사에서 돈 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암시랑도 아니오. 마금례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웃었다. 양만석은 그때서야 마금례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를 불구 거린들이 살고 있는 집에 데리고 간 것인지 그 연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1926년 6월 12일 60만세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 광주고보 1학년이 된 장계동의 큰아들 장백년은 학교가 폐하자 서둘러 옆집에 사는 선배 최규창의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이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총을 든 순사들과 사복 차림 형사들이 수시로 부산하게 교문을 들락거리는가 하면 훈도들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얼핏 듣기에는 서울에서 큰 난리가 났다고들 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장백년의 생각에 최규창 형이라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부밖에 몰랐던 그는 광주 고보에 들어가서 최규창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 최규창을 통해 식민지 민족의 서름이 어떤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장백년은 양만석 아저씨를 자주 찾아온 젊은 청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주권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차츰 눈을 뜰 수 있었다. 장백년은
이제 13세로 3학년인 최규창보다는 5살 아래다. 3년 전에 장가를 들어 한껏 의젓해진 최규창에 비해 장백년은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했다. 그래도 말과 행동이 웅숭 깊어 선배들로부터 신임과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최규창이 그를 잘 대주었다. 장백년과 최규창은 5년 가까이 부동정에서 가깝게 살아온 터라 친동지간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다. 최규창의 하숙방에는 그의 1년 선배인 임주홍과 1년 후배 정우채가 먼저 와 있었다. 셋은 모두 청년학원 출신으로 광주 고보에 재학 중인 탓에 자주 어울렸다. 규창이 형, 색시보러 집에 안 가? 백년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최규창을 향해 녹말을 던졌다. 세상이 하수상한데 엉뚱하게 무슨 색시 타령이야. 임종이 면박을 주자 백년은 셀쭉하게 주눅이 들어 방구석에 처박히듯 앉았다. 그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녹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다. 서울에서 독립만세 사건이 터졌단다. 정우채가 백년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백년이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6월 10일 순종의 국장일을 기해 수만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60만세 사건이 터졌다. 사회주의 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 회원들은 순종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독립만세운동의 준비에 착수해왔다. 이들은 6월 5일에는 태극기 200장과 조선 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30장을 제작하였고 6월 6일에는 2천만 동포여 원수를 구축하자. 피의 값은 자유다. 조선 독립 만세라는 경문 1만 장을 인쇄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5월 23일에 각급 학교 학생 50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조선민족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결탄코 싸우자. 만세,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단기 4269년 6월 10일 조선민족 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린이라는 경문을 만들었다. 6월 10일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여통과 연도에 늘어선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만 명을 헤아리는 군중들도 순종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거리에는 5천 명의 군대와 200명의 정사복 경찰이 철통 같은 감시를 하고 있었다. 이날 8시 30분쯤 종로 3정목에 있는 단성사 앞으로 대여가 지나갈 때 이성우의 선창과 중앙고보생 40여 명의 호응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경문 1천여 매를 뿌리며 태극기를 휘날리자 근처에 도열하고 있던 민중 일부가 이에 동조했다. 이를 시발로 시내 도처에서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거리 곳곳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 투쟁이 군중과 합세하여 치열해지자 일제 경찰과 군대는 닥치는 대로 무력을 써서 가차없이 검거했다.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이 210명이었다. 이 무렵
전주고보에서는 항일 동맹 휴학이 있었다. 처음 3학년 학생 50여 명이 교장 및 일본인 교원의 배척, 강당 및 기숙사의 건축 요구, 유도와 검도 교수 등을 요구 조건으로 동맹 휴학에 들어섰다. 이에 나가다 교장은 수신 시간에 맹유 학생들에게 차례로 맹유에 대한 소감을 말하라고 하고 설득에 나섰다. 학생들 중 5명은 끝까지 맹유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그날로 퇴학 처분을 당했다. 이와 같은 교장의 태도에 자극을 받아 2학년 학생들까지 맹유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오후 늦지막이 최규창의 하숙방에 왕제일과 장제성이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다. 그들은 서울의 만세 사건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다. 바깥 날씨가 차가운지 2 사람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제일이 형, 우리는 보고만 있을 건가? 온 서울 장안이 조선 독립 만세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찼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건가? 장제성은 당장 거리로 뛰쳐나갈 기세로 흥분했다. 오늘 학교에 형사들이 번다하게 드나들고 거리에도 무장 경찰들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고도 그러냐? 이럴 때는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는 것이 상책인겨. 그러면서 왕제일은 후배들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왕제일은 신문에 보도된 기사 외에도 10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서울의 여러 곳에서 있었던 학생 시위에 대해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고 있지만 말고 청년의 선배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왕제일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그들 6명은 곧 진남관을 나와 홍학관으로 향했다. 홍학관 청년의 사무실에 강혜석과 지용수 선배가 나와 있었다. 그들은 2 선배를 잘 알고 있었다. 2 사람은 2년 전 광주 고보와 농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학습 모임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만든 무등회는 서너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광주 고보에서 왕제일과 장제성, 그리고 농업학교에서 문승수와 박인생만 남고 다른 학생들은 모임에 나오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최규창과 정우채, 임주홍은 당시 청년학원생으로 회원이 되지는 못했으나 왕제일 형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의 간부들과 알게 된 것이었다. 홍학관 앞에 사복 형사들 안 보이더냐? 지용수가 학생들이 우르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소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던데요? 장제성은 그러면서 밖에 나가보겠다고 했다. 강혜석이 그냥 두라고 말렸다. 헌데 자네들 어쩐 일이야? 지금 그렇게 몰려다니도 되는 건가? 강혜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울 소식이 궁금해서요. 다른 지역은 조용합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장제성이 물었다. 강혜석과 지용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기실 그들은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전주 고보에서는 동맹 휴학을 하고 있답니다. 말수가 적은 임주홍도 한마디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강혜석과 지용수는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이날 주용수는 서울의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60만세 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이병립과 김재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가 아니었더라면 거사 당일 2만 명의 학생을 동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60만세 운동은 기성인들에 의한 거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생 중심, 그것도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특히 이번 거사는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 등의 학생단체를 통해 조직적인 준비를 갖추었기에 동시에 조직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운동에서는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라는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네. 강혜석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에는 학원가에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1년 전인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뒤이어 고려공산청년회가 결성되는 등 공산주의 조직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반정부 및 반체제 운동을 누르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었다. 일제로서는 계급투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와는 상극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날 청년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초점은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로 모아졌다. 강혜석과 지용수는 그 단체의 성격과 조직, 그리고 60만세 운동의 역할에 대해 아는 바를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주에서도 반일본 제국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생운동계의 비밀 결사 조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제성이 두 사람의 견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고 왕제일은 침묵을 지켰다. 왕제일은 그동안 학생 중심의 모임을 만들어 보았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년에 그는 장제성과 함께 농업학교까지 찾아가 무등회를 조직하기로 해놓고도 실현을 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5년 여름에도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생 10명이 모여 광주 고학생 상조회를 조직하고 그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고학생 상조회는 광주 노동공제회 집행위원장 설병호를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광주 노동운동계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이 또한 별로 특별한 활동을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경성과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광주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 유학생회를 결성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들은 첫 사업으로 학술 강연회와 남양음악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광주 청년학원에 기부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광주의 사회주의 청년들이 조선공산당 계열과 고려공산당 계열로 분열되고 있었다. 그것은 18회와 광주 신우회가 그것이다.
18회는 조선공산당, 신후회는 고려공산동맹의 광주지역 표면기관이었다. 1년 전인 25년에 광주에서는 두 개의 사상단체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25년 1월에 결성된 18회는 서정희, 전도, 조준기, 정윤모, 최안섭 등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결성된 신후회 회원은 강석봉, 강혜석, 김광진, 김재명, 김용환, 김흥선, 지용수, 최한영 등이었다. 신후회는 서무부, 교양부, 노동부를 두고 사상운동과 청년운동, 노동운동 등 실제 운동 지도에 나섰다. 18회와 신후회는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다. 광주 청년회에서는 강석봉, 강혜석, 김갑수, 김광진, 김재명, 김용환, 김흥선, 전도, 조준기, 지용수, 최한영 등이 가담했고, 신광청년회에서는 정윤모, 최안섭이, 점원청년회에서 김강, 한평청년회 김갑수, 광주기독청년회 김용환 등이 간부로 활동했다. 이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8회의 서정희였다. 일찍이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서정희는 40이 넘어서 사회주의자로 변신했다. 1876년생인 그는 서울의 관립영어학교를 마친 후 무안우체사, 광주우체사에서 주사로 근무했다. 그는 1906년 대한협회 광주지회 설립을 주도했으며 한 말에는 의병운동을 후원한 혐의로 1년 동안 투옥되기도 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1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 후에 광주노동공제회, 전라노동연맹, 남선노동동맹, 조선노동총맹의 중앙위원과 광주소작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광주지방의 노동-농민운동을 이끌었다. 24년에는 북풍과 공산주의 그룹의 비밀 결사인 까엔당 KH와 표면단체인 북풍회에 가담했다. 한편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광주의 일부 청년들은 사상 연구에만 만족하지 않고 공산주의 비밀 결사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18회의 최안섭과 조준기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당에 입당했으며 김유성, 김재중, 신동호, 정홍모, 최일봉 등이 당원 혹은 공청원이었다. 또한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청년들은 18회, 광주노동공제회, 광주소작인연합회, 신광청년회를 거점으로 활동했다. 18회의 전도는 광주청년회 간부로 활동하던 중에 서울파 공산주의 비밀 결사인 고려공산당 동맹의 가담 고려공산동맹 전남지역 책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도, 강석봉, 김광진 등이 25년 1월에 서울파의 전남지역 표면기관인 전남해방운동자 동맹을 결성했다. 25년 말에 결성된 신후회는 서울파의 광주지역 표면기관이었기에 선후회 회원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서울파 비밀결사인 고려공산동맹에 가담했다. 서울파인 고려동산동맹에 가담한 광주지역의 사회주의자 계보는 짧은 기간에 이합 집산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파는 조선공산당의 통일을 둘러싸고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대립했는데 결국 서울 신파는 조선 공산당에, 서울 구파는 당외에 잔류했다. 광주의 서울파는 조선 공산당과 고려 공산청년회에 대거 입당했다. 강석봉은 조선 공산당 전남 책임자가 되었고 강영석, 강혜석, 김재명은 고려 공산청년 전남 책임을 맡았다. 장백년은 최규창을 따라 홍학관 청년의 사무실에 갔다가 날이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혼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선배들과 청년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만 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얼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선배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와 같은 단체가 광주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만들면 될 터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몰랐다. 장백년은 고보생이 된 후로 생각이 많아졌다. 그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만 알았다. 아버지처럼 훈도가 되겠다는 그의 꿈도, 장래 행복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데 요즘아 그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 자신의 한 몸이나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공부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의 머릿속에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다. 선배들 말처럼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찌 일신의 안일과 영달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없는데 어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장백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속에 노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먼 조상 때부터 노비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끄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등보통학교에 들어온 후 독립이니 주권 회복이니 하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부터 그는 우리 민족 전체가 일본의 노예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의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석이 아저씨나 아버지와의 상의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최규창 선배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얼크러지기만 했다. 이런 상태로서는 공부도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주천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해가 떨어지자 광주천의 물 비린내와 함께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 그에게 더위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더위와 어둠이 아니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배회하는 마음이었다. 그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묶어줄 구원의 밧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차라리 공부에 파묻혀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았다. 그때 그의 꿈은 너무도 분명했다. 오로지 광주 고보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처럼 깜깜하고 답답할 뿐이다. 지금까지 그가 간직해온 꿈이 한갓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럴 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도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장백년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 시골 출신으로 늦게 전학을 온 데다가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친구를 사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금성관에서 기식을 하는 터라 동학들을 여가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 백년은 주위가 깜깜해져서야 털레털레 금성관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랐다. 아이고, 무슨 일이냐.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갔다가 인자사 돌아오면은 어쩌. 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마금예는 여느 때와 달리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그를 보고 발끈했다. 백년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또 그 진남간 선배하고 싸돌아댕긴겨? 진남간 선배라면 최규창을 말하는 것이다. 마금예는 백년이가 고보에 진학하고서부터 선배라는 최규창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맞득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최규창을 알게 된 후부터 백년이가 집에 붙어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마녀도 수상쩍다. 요새 무슨 일이 있는겨? 아무 일 없어요. 너가 아버지 올라오라고 했구나. 마금예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도 백년은 묵묵부답이다. 다음 날 아침, 백년은 일요일인데도 아침을 먹자마자 외출을 서둘렀다. 그는 마금예 몰래 금성관을 빠져나왔다. 특별하게 누구와 만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음을 서둘렀다. 목적지도 없었다. 방 안에 있기가 무료하고 답답했을 뿐이다. 백년은 광주천을 따라 걷다가 홍학간 쪽으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이라 거리는 을씨년스럽도록 한가했다. 그는 괜히 홍학간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본정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걷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으나 가닥이 추슬러지지 않았다. 무작정 걷다 보니 그가 다니는 광주 고보 앞에 이르렀다. 교문은 열려 있었지만 학교 교정은 텅 비어 있었다. 백년은 한참 동안 교문 앞에 서 있었다. 이 학교에 들어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에만 열중했던 때가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년은 갑자기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다. 두 바퀴,
세 바퀴 쉬지 않고 돌았다. 어느새 온몸이 땀벌창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5바퀴 이후로는 몇 바퀴째 돌았는지조차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혼자서 이처럼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숨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빠질 때까지 달리기를 계속했다. 몇 바퀴나 돌았을까? 심장이 뻐개질 것 같으면서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야 온몸이 모래성 허물어지듯 흐물흐물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운동장에 벌렁 누워서 눈을 감았다. 갑자기 머릿속이 백자 항아리 속처럼 하얀 공백으로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머리에 가득 찼던 모든 생각들이 일시에 사그라져 버린 듯 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고 싶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서걱서걱 모래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도 백년은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백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새끼네로 돌아가거라. 발자국 소리가 그의 머리맡에서 멈추더니 차분하게 가라앉은 어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서인지 백년은 놀라지 않았다. 못 들은 척 그냥 그대로 있었다.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교정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교문 쪽을 보니 쑥대머리에 허름한 쇠코 잠방이 차림에 늙으스레한 남자가 공중공중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꿈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보였다. 방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한 사람이 저 늙은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어떻게 100여 보나 떨어진 교문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보니 조금 전에 교문을 향해 화단 앞을 지나던 쇠코 잠방이 차림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백년은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다. 방금 전 분명 그의 이름을 불렀고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단 말인가. 다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교정에 꽂혀내리는 햇살 때문에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허리를 펴려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럼증 때문인지 눈앞이 흐려졌다. 백년은 한참 후에야 휘적휘적 교문을 나와 거리로 향했다. 아무 생각 없이 금성관으로 돌아왔다. 누구일까?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새끼네로 돌아가라고 했을까?